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유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유란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슬기로운 생활 법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열흘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부닥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현실에 와닿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보고 있는지 그 해결책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부모 빚, 과연 자식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결국은 상속 또는 세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이나 세습 문제는 우리 인류 역사상 대대로 내려온 문제이고 사실은 특별하게 해결책이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세습은 이제 신분 사회에 있었던 것이니까 없어졌지만 재산 문제만은 상속을 없애는 것이 명사가 아니다. 어느 정도 상속을 인정해야지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동력이 된다고 해서 이제 상속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어떤 가족 공동체의 문화에서 살다가 이제 20세기, 19세기 이후로는 개인적인 사회로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상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부모의 빚이 있는데 그 자식들 보고 갚으라고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언론에도 흘리고 또 안 갚으면 안 된다, 여론에도 호소하고 하는데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진 빚인데 내가 왜 갚느냐 하고 항변도 하기도 하고 자식의 태도가 옳은지 채권자의 태도가 옳은지 사실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고 하면은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빚도 상속합니다. 결국 이제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의 포괄적으로 다 동시에 내한테 오는 것이지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겠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의 관례에 따르면은 어느 한 집안의 문제는 그 집안 구성원이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갚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못 갚으면은 딸은 아들을 노비로라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받아가고 이런 것이 옛날 이제 봉건 시대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그때 당시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법에서도 상속을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하나하나 내가 따져서 상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민법이 시행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 빚을 자식이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걸 불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아버지 빚도 내가 능력이 되면 갚아야지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질서에 이제 좀 더 맞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1980년, 90년 오면서부터 왜 아버지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냐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갚으려고 법을 보니까 법에는 포기나 승인을 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겠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한정해서 승인한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 3개월의 기산점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그럼 상속 개시는 사망한 때 개시되니까.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이 잘 모르잖아요. 한참 지나서 이제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온다든지 또는 이제 채권자들이
아버지가 준 차용증서 들어가서 갚으라고 찾아오는데 그때 이미 석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있지만 유용하지 않는 법이 되어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법은 그 법문상 명백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법이 잘못됐다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심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도 보니까 그건 좀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을 고쳐라. 고 해서 이제 빚이 있는 것을 중과실 없이 모를 때는 그때부터 안 때부터 3개월간 하면 된다.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뭐 아버지 재산은 뭐 5천만 원인데 빚이 8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갖고 8천만 원 이제 비율대로 갖고 끝내자.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 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해가 포기보다도 이제 한정승인 하는 쪽으로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빚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족을 부양을 하니까 아들이 대학 갔다고 해서 이제 친구한테 가서 야, 등록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제 아들은 그때 이제 성년이 됐 아들이지만 아들이 가서 빌릴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등록금을 빌려온다든지 또는 가족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생활비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빌렸다든지 이것이 그냥 아버지 빚이냐 아들 빚이냐 애매하죠. 자꾸 사회가 나 개인주의 되면 빚을 주는 사람도 야 그럼 아들이라도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갚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용증에다 아들도 그러면 뭐 보증을 쓰든지 하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등록금인데 자기가 갚아야지. 안 그러면 국가에서 빌리도 자기가 갚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모의 빚도 순수한 부모의 또 사업상 빚하고 또 가족 공동체의 빚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부부끼리는 가정생활에 쓰는 돈은 부부끼리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아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빚을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배우자 상속입니다. 지금은 배우자 상속이라 하면은 뭐 다들 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속은 피가 연결이 돼야지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그게 돌아서면 남이고 인척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뭐 혈족도 아니고 그런 아주 특수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상속에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배우자는 상속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배우자는 그럼 노후를 어떻게 하냐? 배우자는 상속을 안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잘못 모시면 불효가 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 됐기 때문에 자기 남편 재산을 상속 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민법을 만들면서 상속은 사실은 이제 관습이 중요하니까 관습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만들다 보니까 배우자는 상속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논쟁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출가하면 출가 외인에다가 친정에 갈 수는 없고 시집에 왔는데 이제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이 상속하니까 관리하면서 하면 되는데 자식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처는 정말 이제 시집에서 재산도 안 없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겁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쟁이 붙어서 이 사람은 보호해주자 해가지고 민법을 만들면서 특별 규정을 뒀습니다. 상속을 보면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다 틀려요. 1순위는 직계비 이속,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는 직계전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3순위는 이제 형제, 자매. 요건 이제 돌아가신 사람 기준으로 해서. 4순위는 이제 또 반계 혈족애가 사촌. 근데 천은 그거 없어요.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겹치지 않습니다. 1순위가 없어야 2순위 가고, 2순위가 없어야 3순위 가고, 3순위가 없어야 4순위 가고, 4순위까지 없으면 국고에,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은 없어요. 특별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철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제, 일순위하고 할 때는
공동상속. 1순위가 없으면, 처가 이제 아들, 딸이 없으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상속을 하니까 그때는 직계 존속하고 또 공동상속. 그러면 3순위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제 처가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수하게 이제 그렇게 조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위는 그래 되고, 목숨은 몇 번에 며칠 가져가느냐 할 때는 초기에는 여자니까 남자의 반이에요. 그러면 아들보다는 반밖에 못 받습니다. 아들 셋이 있으면 아들은 1 가져가, 처는 2분의 1 가져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7분의 1 가져가는 거죠. 근데 아들이 또 호주 상속하면 그 아들은 1과 2분의 1 가져가니까 어머니보다 맏아들이 3배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쭉 이제 이어져 오다가 이게 뭐 그러면 배우자는 뭐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아들보다 못하냐, 뭐 집 팔아가지고 목 많은 사람이 갈라가자 하면은 살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래 돼서 고치자 해가 이제 거꾸로 1과 2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처의 지위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 이후에 와서 남녀 평등이다, 양성 평등이다, 이런 이제 운동이 나서 가족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그렇게 손 보니까 딸과 아들을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 이제 며느리나 사이도 같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처의 상속이 아니고 배우자의 상속,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이나 며느리나 같이 대우를 해주자. 사실은 우리나라 관습을 보면은 사이는 상처를 하면은 또 재혼해가지고 사는 것이지, 뭐 처가하고는 인연이 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처가 사망했는데 뭐 처가집 재산을 다 상속을 받는다, 이런 그런 관념이 없을 때인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쫙 법을 고쳐놨는데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뭐 외손녀도 없는 사이가 장가도 안 가고 뭐 혼자 있는 케이스가 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괌에 가는 칼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가족이 한 비행기에 다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부, 그 아들 부부, 딸, 또 그 외손자, 친손자. 근데 그 사고 나서 그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이만 그 비행기를 안 타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죠. 그래가지고 상속법을 따지니까 그 사람만 상속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안 고쳐졌으면 그 사람은 상속을 못 해요. 사이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가져가느냐? 이분 무슨 큰 그룹의 회장이니까 그 회장의 형제들이 상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3순위로. 그 많은 재산을 사이가 단독 상속한다,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다 해가 소송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 이제 묘한 것이, 똑같은 사고로 사망하면은 상속은 사망 시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망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상속해요. 또 이 사람이 사망하면 또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사망하기 때문에 시점이 없어요. 누가 먼저 사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민법에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추정이니까 물론 이제 그때 구조했을 당시에 다만 한 생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 보통 그런 게 없죠. 뭐 형제 자매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딸이 그때 살아 있었으면 딸이 상속을 하고, 또 딸이 죽으니까 그 배우자가 상속하는 것. 뭐 이거는 맞다 이거죠. 딸이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할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딸은 없지만 딸의 가족은 딸을 대신해서 상속합니다. 그건 이제 대섭 상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섭 상속하는 것도 좋다. 근데 뭐 그건 좋은데, 이건 동시 사망이 아니냐? 그건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상속권이 없다, 이래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억지이긴 하죠. 근데 조문상으로는 규정이 없어.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먼저 사망해도 상속을 하고 늦게 사망해도 상속을 하는데 동시에 사망했다고 상속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가 승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이 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뭐 이런 게 문제되가 보통 없죠.
그 법이 개정되면서 마침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우리 관습하고 좀 다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나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법이 고쳐져 가지고 계모 문제입니다. 계모가 누구겠습니까? 새어머니,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머니로 받아들일 것이 여태까지인데 가족법이 고쳐지면서 어머니가 아이게 됐어요. 그럼 어머니 나이면 뭐냐? 아버지의 배우자다. 그 말은 맞죠. 근데 아버지의 배우자면서 어머니는 아닌 신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모라는 그 용어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모가 어머니지 뭐 어머니가 아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딱 하는데 새로운 가족법이 하면 계모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옛날에는 계모도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계모가 돌아가시면 계모 재산을 전처 소생의 자녀도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생 자녀가 있으면 그것도 상속을 하죠. 같이. 그 계모니까 아버지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어머니를 모시니까 같이 상속을 하는데 이제 가족법이 고쳐져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알게 되니까 이제 원래 재산이 있든지 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갔어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계모는 배우자니까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또 계모가 사망을 하면은 그 재산은 자기 아버지가 계모한테 상속시킨 거지만 자기한테는 안 옵니다. 그런데 계모가 아버지하고 사이에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원래 데려온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같이 어머니니까 같이 상속을 하는데 이제 전처 소생의 자녀는 계모하고는 안 맺어지니까 못 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아버지 재산이 저거 갖다 그 다음에는 안 오느냐. 또 그 자식이 없으면은 그때는 되나 해서 봤더니 그때는 형제 자매한테 가요. 계모의 또 부모한테 가고 그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돈이 이제 자기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원래 이 집에 있던 아버지 재산인데 계모한테 상속했다는 그 다음에 남한테 가니까 피로 연결 안 된 대로 이제 넘어가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재혼하면 큰일 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황혼 재혼하는데 제일 이제 전처 소생 자녀가 제일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왜 반대하냐고 뭐 따져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반대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국리를 하는 것이 그럼 미리 재산을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 딸 불러가 주고 남은 것만 가지고 이제 살겠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 것은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뭐 그냥 상속 지분을 침범해가지고 아버지가 상속인, 그 피해상속인의 재산을 막 남한테 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딴 데다 막 재산을 줘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지분의 자식의 경우는 절반은 주더라도 내가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망할 때 당시 딱 기준을 해가지고 남한테 준 거는 1년까지만 소급해서 하는데 그 같은 상속 인결에는 그게 없어요. 옛날 것도 다 이제 계산을 할 때 물가에 맞춰가지고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했더라도 계모가 나서서 새로 계산하자. 이래 하면 옛날에 받은 것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근데 이 제도는 이제 아직까지 뭐 대법원까지는 그런 판례가 안 나오고 학업심에서 이런 제도가 났는데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래 되면은 입양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겨요. 입양한 애도 입양하기 전에 생긴 것은 어떠냐. 또는 이제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형들은 젊어서 다 받았는데 늦둥이는 늦게 태어나가지고 못 받았으면 내 태어나기 전에 준 것도 계산을 다시 하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법률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따지면은 조문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법을 고쳐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을까? 뭐 상속을 재혼할 때는 계약을 하고 뭐 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런 것도 또 길을 열어놓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니까 함부로 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버지 재산하고 아들 재산이 이제 합쳐지잖아요. 상속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그 이제 채권자들. 아버지 재산을 보고 돈 빌려준 사람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제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해서 보니까 아들은 이제 별로 돈도 없는데 빚이 많아. 자기 채권자한테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갚을 수도 있잖아요. 섞여버리니까. 그럼 그걸 뭐 갚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이제는 한 사람 그 됐으니까.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 또 반대로의 경우도 있죠. 이제 또 그럼 아들 채권자가 또 저 아버지 빚을 왜 지가 갚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또 덕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채권자들은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덕볼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하다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분리해달라.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대로, 아들은 아들 거로 해가 분리해서 정리를 하라. 그래서 그 분리된 재산에서 각자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해가 돈을 받으면 공평하잖아요. 그래가 이제 못 받은 거는 상속됐으니까 또 더 받으면 되고 남은 데서 일단은 분리해서 정리를 하자 하는 것은 이제 상속재산 분리라고 합니다. 또 이제 상속재산은 상속인끼리 이제 우리가 뭐 효도한다 해가지고 보면은 아들, 딸 중에서 이제 돈 잘 버는 아들이 아버지 모신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모신다고 해가 집을 하나 사가 하는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사면 좋은데 또 이제 아버지 이름으로 사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법으로 이렇게 딱 재단할 수 없는 경우만 그럼 아버지한테 사준 것이 지금 뭐냐? 아버지를 사줬으니까 정리한 것이냐? 또는 뭐 자기 것인데 명의만 아버지한테 해주는 명의신탁은 지금 법에 허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법은 어겼지만 그건 내 거다 이래 주장할 것이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뭐 정려서 했다는 계약서도 없고 뭐 명의신탁했다는 계약서도 없고 그냥 그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형제들이 그냥 좋다 이건 네가 사줬으니까 이건 네 거다 하고 해주면 좋은데 사주는 거는 좋지만 지금은 아버지 것이니까 같이 갈라하자 이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또 틀렸는지 맞는지도 사실 애매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기여를 한 사람 내가 그 집을 사줌으로써 아버지가 돈을 많이 전략하고 딴 데 가서 세도 안 내고 했으니까 내가 기여를 해서 아버지 재산이 안 줄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기여한 거는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주장을 산정을 해도 되고 안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해가 기여분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세법상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속을 인정을 하면은 아들이 불로소득을 얻으니까 이세가 농땡이를 칠 것이고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세를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은 상속을 인정을 안 하면 지금 재산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일세가 왜 일을 하겠느냐. 뭐 자기 아들도 못 주고 하면 내가 돈 벌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럼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거는 아들, 딸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상속을 못하게 하면은 일세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속을 인정하나 안 하나, 일세가 일을 하느냐, 이세가 일을 하느냐, 격세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일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하는 것이 꼭 상속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유재산을 보장을 해줘야 열심히 일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그것도 상속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재벌이 딱 문제되는 것이 상속세가 너무 이제 비싸서 어떻게 좀 재산을 보존할까 하는 것으로 탈법 행위를 한다. 이제 이런 성계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곰곰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책을 한번 봤습니다.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인데 거기는 로마 시대에도 상속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이슈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상속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부자가 다 장군입니다. 사업가가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장군이 외국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은 이제 많은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고 그래가 이제 살고 하는데 이 장군들이 이제 결국 사망을 하면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물론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살 집하고 뭐 기본적인 거는 가족한테 상속을 시키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자기가 그 부를 이룰 때 도와준 사람들 밑에 있었던 장군들 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 갈라줬대요. 그래 하니 그럼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자기 아들도 젊었을 때는 딴 사람 밑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 그 사람 돈을 벌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속제도를 유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예가 그 이제 시저가 그 이제 자식이 없이 그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이제 자기 생질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상속인이 된 셈이죠. 물론 이제 뭐 집은 줬을 겁니다. 그런 정도 기본은 그 이제 생질한테 상속을 시키면서 자기가 이런 모든 부를 자기를 따르던 부하 장군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조카를 위해서 그 은공을 갚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그 조카가 황제가 된 이야기를 글 써놨습니다. 그래서 야 로마 사람들이 정말 참 기발한 생각을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자기 아들이 좀 주고 싶었을 건데 왜 안? 그때는 이제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주고 죽으면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평가를 못 받게 되면 그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회가 그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 부자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갈라주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 요새로 치면 뭐 어떤 스톡 옵션을 이제 주는 그런 개념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다 이래 쓰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상속 문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상속 또는 부모의 빚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뭐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서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습을 이해하면서 지금을 돌아보면은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